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정치권은 한일 관계로 시끄럽습니다. 자,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는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간의 탄핵론과 또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첨예하게 격돌했습니다. 자, 이 노동시간 문제도 혼란스럽습니다. 주 69시간이냐, 60시간 미만이냐. 자, 대통령, 대통령실, 총리, 주무부처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주목한 뉴스는 부동산입니다. 현재 미분양이 7만 5천 호를 넘기고 있고요. 이게 10여 년 만에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제 이 미분양이 10만 호가 되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자,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거래 절벽인 가운데 공급은 더 나올 텐데요.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게 연착륙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경착륙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해외 금융시장발 유동성 위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이 부동산 PF와 연결이 됩니다. 보다 촘촘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데요. 자, 현대의 경제는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으니 말이죠. 자, 크고 작은 이슈를 연결해서 분석하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 그리고 사건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저희가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먼저 이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3분 동안 모두 발언을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자, 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 기자님, 네, 메시지의 핵심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주 이제 방일 도중에 일본 제1야당인 이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일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접견 자리에서 이펀 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이 헌법조사 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곧 방안에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이걸 전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야당이 우리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에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 한 거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한 거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아울러 어제 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 한일 양국 간의 반목을 담장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이 있는데 물길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치자. 네.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그냥 놔둬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 상대가 담을 허물기만 기다리기보다 내가 이거 봐 하면서 먼저 허물면 옆집도 그 진정성을 보고 같이 허물게 되고, 그러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비유까지 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던 물컵에 물을 반 채워주는 네네.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향후 특히 이제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일본의 지방선거 이후에, 그리고 뭐 G7 그 회담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될 때, 그때는 좀 더 전향적인 입장, 특히 뭐 사죄나 아니면은 뭐 한국과의 한국 국민들의 그런 응원해진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뭔가 다른 입장이 있을 거다, 기대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울러 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주목됐던 발언이 정책 마케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을 향해서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중에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면 비판하던 국민도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실상 뭐 69시간 노동제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 이런 것도 좀 진정성에 설득해 나가면서 돌파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게 이 국내 여야는 지금 대통령도 이제 야당 지도자를 만나지 않고 있죠.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가 또 안보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자, 일본에 대해서만 왠지 이제 햇볕 정책을 펴는 또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신뢰와 불신 사이에 그 경계가 있을 텐데, 자, 여야 입장은 많이 다릅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가 열렸고요. 이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이 연구원님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야당 의원들은 박진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핵 얘기까지 거론이 된 것인데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국격을 무너뜨린 친일적 결단이다. 대참사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천공 잘 알려져 있죠. 네네. 예, 이 법사로 알려져 있는데 천공이 이 일본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강연 비슷한 그런 영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영상을 튼 다음에 친일 외교 기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상 제2의 국정농단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오적의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진 장관은 이 정책적 판단을 탄핵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을 하면서 심각한 인신공격이다, 명예훼손이다. 네. 역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성과들을 강조를 했는데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있다. 네. G7 정상회의 계기로 해서 신뢰와 협력이 이어질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조치 최단기간 복귀를 지금 추진 중이다. 네. 강제징용 해법을 포함해서 강제징용 해법에서 경제계를 포함한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네. 이런 점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아직 그 기금에 그 파트너십 기금에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이런 피고 기업들, 전범 기업들이 네. 참여한다는 얘기가 이게 쏙 들어갔어요. 참여 안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화이트리스트도 사실 얼마 한 이틀 전에 일본 경산성에서 한국 측 대응을 좀 살펴보겠다. 물론 지금 네.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지만 네. 한국 대응을 살펴보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이런 것들을 기대만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일본의 청구서만 너무 받아든 것 아니냐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시 정부의 태도를 두둔하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가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이 이런 것이다. 네. 라고 비판했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김대중 정신이다. 그 김대중 정신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행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요. 자, 여야 입장은 뭐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안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게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프레임보다는 자, 우리 외교가 유능이냐 무능이냐 이 국익을 얻는 것이냐 손실하는 것이냐 이런 관점을 좀 합리적으로 대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호혜적으로 나갔을 때 일본이 거기에 물의 나머지 부분을 컵을 채워주면 가장 좋은데 지금 보니까 일본 정치권에서는요. 반복해서 이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박 기자님 어떤 얘기들이에요? 뭐 이게 이제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 뭐 강제 동원 이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내왔고, 그다음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날에 진행됐던 일본 이 집권 자민당 정치인이 외국 언론사 특파원들이 모인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네. 다시 한번 이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면서 다 해결된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KBS 보도로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마스가와 루이, 그러니까 자민당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정치인인데 네. 일본이 한국에 다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에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타협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고 지금도 기대하는 상황이지만 네네. 이런 견고한 일본의 입장이
과연 몇 달 만에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 다음 달에 있을 지방선거 이후에 일본이 좀 입장을 좀 유연하게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선거가 다음 달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선거는 계속 다가옵니다. 네네. 그런데 선거 전에 강경하다가 선거 이후에 유연하게 한국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일본 국민이 지지를 하겠느냐. 다음 선거도 염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사죄를 다시 새롭게 하지 않고 전범 기업들도 사죄나 아니면 배상에 대해서 어떤 참여도 하지 않는 상황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좀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어제 우리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에 수십 차례 반성과 사과를 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봐도 반성할 일이 없다.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반성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뭐 사과와 사죄는 요식행위 외에 어떤 좀 진정성 있는 사과가 그동안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 이렇게만 넘어갔는데 네. 그럼 지금은 과거사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들어요. 과거 내각의 그런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이 마스가 루이 의원의 얘기처럼 네. 아베 전 총리 얘기를 그 마스가 루이 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또 이 기시다 총리 얘기는 아베 내각에 있었던 그 입장까지 계승한다고 우리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더더욱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죄나 새로운 약속이나 새로운 선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구체적인 현안들도 있습니다. 지금 의제로 다뤄진 내용들 외에 지금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와서 진위 공방이 있는데 자, 이제 후쿠시마는 지금 오염수 방류를 또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핵심 작업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연구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사히 신문도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현재 도쿄 전력이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정화한 다음에 그 정화한 물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이 방사성이 남아있는지 농도를 네. 지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는 이제 농도가 많이 떨어진 오염수부터 방류를 한다는 계획이죠. 네네. 그래서 이 최종 그 절차상으로 얼마나 남아있나 측정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측정군이 아닌 다른 물탱크에서 물이 8톤가량 빠져나간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말은 측정군인 현재 농도가 얼마나 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그 저수조에 아니고. 물탱크에 다른 물이 유입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섞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 아니냐. 지금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농도가 정확하긴 한 것이냐. 이 문제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 도쿄 전력은 방출 예정인 물만 농도를 농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섞여버리면 문제이기 때문에 운용 측면을 점검하겠다. 방류 시기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또 해명은 아니죠.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 지켜봐야겠고 우리 정부가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이 됐는지 방류와 수산물 수입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또 그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점은 여전해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어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뭐 일본의 요구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그것을 이제 이행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잔여 금액 이제 56억 그렇습니다. 원을 지급하겠다. 자, 조금 이제 불안합니다. 어쨌든 진위가 좀 명확히 밝혀지길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 FC의 이제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오늘 기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어떤 혐의인지 어떤 내용이 쟁점인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업자들에게 좀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일정이나 뭐 여러 가지 이 내용, 공모 지침서 같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직무상 비밀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민간업자들이 흘려서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챙겨간 혐의 이것도 좀 두고 있는 거고 네. 또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서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이런 이익 극대화 조치도 했다라는 게 대장동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2013년에 있었던 이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서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FC 관련 의혹인데요. 이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같은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거고 또 이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의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제일 큰 것은 이 배임 혐의,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크게 드러난 혐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검찰 조사 전후로 의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오늘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 기소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기소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가 얼마나 시끄러워지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수순으로 가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후에 과연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친명계, 비명계, 주류, 비주류 입장이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속보를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 기소 직후에 자, 민주당의 긴급 최고위가 열렸고 당헌 80조 유권 해석을 이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헌 80조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네네. 있었던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혐의를 보면 부패방지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패 관련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만약에 기소가 되면 당직을 중지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주 원리 원칙대로 적용을 하자면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거죠. 대표라는 당직이. 그렇죠. 당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 때 여기다 이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당무위 의결을 통해서 만약에 이 기소가 이 표적 수사나 이런 정치적 탄압에 의한 수사인 것이 밝혀지면 당무위 의결을 통해서 당직 정지를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제 당무위 의결에 넘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는 역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용민 의원과 같은 이 그 친명계 인사로 알려진 의원들은 속전속결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결론을 내서 이재명 대표의 건재함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표적수에 맞서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비판적인 의원들 대표적으로 이상미 의원 같은 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당헌 조항에 대해서 이거 방탄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그러니까 꼭 그게 방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여론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게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정자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요. 쌍방울 대북송로 의혹도 남아 있고 이런 수사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유동규 본부장 같은 사람을 일단 구속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줄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또 체포동의안을 넘기거나 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이거를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민이 깊겠죠. 이미 공직선거법 재판은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출석해서 정말 고 김문기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는 이제 이 부지 변경,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압력이냐 자체적인 결정이냐. 지금 이 재판 소식은 계속 또 보도가 되니까 또 하나의 재판이 큰 덩어리로 간단 말이죠. 앞으로 또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렇게 재판을 계속 불려다니면서 이게 당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은 계속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자, 이후에 상황을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시 39분을 넘긴 시간인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슈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들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오산나들목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가 나 1km가량 여파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반포나들목을 지난 지점에서도 사고가 나서 한남대교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잠실에서 서초까지 또 오산 부근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반월터널 부근에서 사고 때문에 어렵고요.
반대 강릉 방면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나들목까지 5km, 또 용인 휴게소부터 양지터널 부근으로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는 8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여파받고 있고요.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주 방면 내서 4터널 부근 2, 3차로에서도 대형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5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영덕 방면으로는 내서 3터널 부근에서 4터널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저희가 요즘에 좀 경제 이슈들을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정치 뉴스가 너무 쏟아져서 그거 다루다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곤 하죠. 자, 요즘 우리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 수출이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그럼 미국 수출은 잘 되느냐? 요즘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로 우리 전기차가 입을 타격이라든가 또 이 반도체 관련 또 법안이 등장했고요. 지원금 등등. 또 뭐 배터리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이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조항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이 보조금 제외가 우려됐던 우리 기업들 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윤곽이 나왔습니까, 박 기자님? 네,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세부 규정을 내놔서 우리가 지금 다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공장을 짓고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는 우리 기업, 이 수혜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반도체 생산 시설의 의미 있는 확장을 금지당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예외라고 할까요?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일 경우에는 현재 시설의 5%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네. 보급형 반도체 시설. 그러니까 좀 첨단이 아니라 조금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시설은 현재 10%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상당 부분이 이 상무부가 정한 기준에 보면 첨단 반도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년에 이제 5% 이상 생산 확대 금지 대상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이 실질적 확대 금지 이걸 월별 웨이퍼 또는 반도체 패키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산 능력이 5% 이상 증가하지 않는 한 기술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생산 능력, 그러니까 이게 월별 웨이퍼라고 하면은 웨이퍼가 5% 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웨이퍼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직접 그 고도 기술이 네. 높아지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량은 5%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걸 좀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업체들 얘기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시설 확대가 10년간 5%까지만 가능하다. 네네. 이 점에서는 뭐 사실은 제한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기업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거다. 이거 뭐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반도체 중국 수출이 한 40% 내외가 되는데 거기 이제 제한이 걸리고 다만 5% 정도까지는 양해해 준다. 네. 이런 이제 룰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영권님, 그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악영향 여전히 우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중국 내 생산 라인이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주력 생산 라인이거든요. 들어가 있죠. 네. 거기서 이제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허용해 줬다고 하더라도 남은 문제가 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결국에는 이 지난해 10월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이 수출 통제 규정들을 보면요. 특정 기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 기업이나 중국 내 공장, 이 중국 내 공장이 이제 한국 기업에 해당하겠죠. 네네. 중국 내 공장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게 사실상 수출 금지나 다름이 없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조차 중국에는 들어가기 어렵도록 만든 겁니다. 미국이. 또 하나 특정 사양의 첨단 컴퓨팅 칩, 슈퍼컴퓨터용 제품을 미국의 우려 거래자에 등재된 중국 28개 반도체 관련 기업에 판매할 경우 역시 수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술적 업그레이드로 이번에 어제 발표한 세부 조항에서 허용해 줬다고 하더라도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들은 들여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우리 기업들이 부랴부랴 일종의 설득 작업을 해서 일단 작년 10월에 1년간은 수입해도 된다는 이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년이 지나는 올해 10월 이후 올해 말부터는 중국 공장에 장비를 못 들여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2월 28일에도 미국 상무부가 이런 규정들을 발표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을 받으면 초과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된다. 지원금을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면 안 된다. 미국 정부 반도체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까다로운 다른 조건들도 붙어 있어서 이런 점들까지 다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이행하자고 하면 활동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참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시장 논리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규제를 다 철폐한다. 혁파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까다롭게 규제를 달고 있는지 답답한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안보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중국에 남아있게 된다면 이게 안보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동맹국, 뭐 한국을 비롯한 일본, 뭐 유럽까지 다 위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첨단 기술을 막는, 그러니까 중국이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모든 이 서방 국가에 도움이 된다, 동맹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이른바 총 맞아 죽기 전에 배고파 죽는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 기업이 미국 상무부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뭔가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돌파구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요즘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경제 소식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정작 요즘에 금융권,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가 막 터져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안정화되고 있다. 사실 예금주는 전액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부가 초기 조치로 내놨었죠. 자, 이 발언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자,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걱정 마라 이런 얘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제니 옐런 장관이 어제 미국은행연합회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최근 이제 파산한 두 은행, SVB와 시그니처 은행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무보험 예금에 대해 뭐 보호 방침도 유지하고 있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은행에도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런 게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거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치가 특정 은행이나 은행 집단 지원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더 광범위한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하는 거고 중소은행이 확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이 예금 인출 사태를 겪는다면 유사 조치가 또 보장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특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좀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때와는 좀 다르지만 금융위기가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모양으로 올지는 그거는 또 모르잖아요. 안 와봤으니까. 그래서 이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옐런 장관은 2008년 위기 때와는 다르다.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은행 시스템이 정말 많이 발전했고 건전화됐다 이런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결국 규제와 감독 체계를 재검토하고 들여다보겠다고 하지만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오기 전까지 위기인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는 계속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경계심을 늦추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걱정이 그겁니다. 2008년 사태 때는 고금리였고 경기가 침체됐는데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어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고금리 때문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은 채권 손실을 볼 우려에 대해서 뱅크런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고요. 지금 스위스 은행도 크레딧 스위스 지금 이제 UBS에 매각돼 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는 거 아니냐. 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이제 신중론, 낙관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 연준의 이 긴축 사이클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 미 연준이 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를 어떻게 할지 또 결정이 되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이 됐든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금리를 0.25%만 올리거나 베이비 아니면 스텝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아니면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는 네네. 하는데 양쪽 다 걱정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만약에 동결한다 그러면 당장 금융위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은행들이 지금 미국채를 포함한 국채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가를 덜 받으니까 네. 이제 그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투자자들이 다른 좀 안전한 은행, 큰 은행으로 돈을 빼다 보니까 연쇄적인 이 중소은행 중심으로 위기가 발생하는데 네네. 일단 금리라도 좀 동결해 달라.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도 좀 덜 떨어질 거고 네. 유동성이 또 돌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있지만 만약에 금리를 동결했다가 물가가 안 잡히면 이게 더 큰 위기 아니냐 하는 인플레이션 잡는 게 그렇습니다. 목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0.25%를 올리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 하면은 만약에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계속되면 어떡할 것이냐. 네네. 자산가치 하락이 막을 수가 없다. 주식 폭락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양쪽의 우려가 있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좀 비판을 면치는 네.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자, 있습니다. 지난해엔 애초에 올해 초에 한 5% 초중반대면은 금리가 멈추지 않겠는가 했는데 지금 연준의 분위기는 뭐 6%도 뚫고 나갈 그럴 기세예요. 실제로 그런 네. 수치를 또 언급도 했었죠. 다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좀 완급 조절은 할 것 같다 이런 정도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또 국제 뉴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일 뭐 안보 동맹 협력 관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어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우방 국가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한 축에는 이제 이 러시아,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권이 있어요. 이 크렘린 궁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건데 자,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이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 성명. 그래서 뭔가 이제 친밀한 그런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각자의 이익,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 보전,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이 지원을 제공할 거다 이렇게 네. 강조를 했고 또 러시아는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하며 자주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행동을 확고히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서방을 겨냥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오커스 동맹.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을 뜻하는데 네. 오커스 동맹이 핵 잠수함을 만들기라는 계획에서 비롯된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모습도 보였고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위기를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밀어붙일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서방을 겨냥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성명을 놓고 보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각자 좀 듣고 싶어한 얘기, 네네.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대만에 대한 러시아의 그 중국 입장 지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이 뭐 중재는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를 좀 지지하는 지원하는 듯한 중재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서방이 이번 이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또 내놓고 있게 하던데 정말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신냉정 시대에 들어섰고 이 끝이 뭐 이 파괴적인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교가 중요하고요. 또 안보도 중요하지만 신냉전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연구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220님께서 자, 경기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청취자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장사가 안 되네요. 저 자신에게도 또 장사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자, 트와이스의 취얼업 디저트송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말리는 벨벨벨 이젠 나를 배려해줘 배터리 낭비하기는 싫어 자꾸만 봐 전화가 펑 터질 것만 같아 몰라 숨도 못 쉰대 나 때문에 힘들어 심장이 떨어지네 왜 그렇게 말하나 너무 예쁘대 자랑하는 건 아니고 물가는 못
어디까지 들려 땀에 젖은 전화기가 여기서도 보여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없어 메시지만 읽고 확인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름철에 모기가 눈 언저리를 물어서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가렵기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눈 언저리에 두두룩한 곳을 가리켜서 눈두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눈짠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중에 맞는 표현은 눈두덩입니다. 눈짠등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우리 몸에서 몸통의 뒷부분인 등을 잔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잔등은 등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짠등이란 표현 역시 표준어가 아니고 눈두덩 또는 눈두덩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눈짠등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콧잔등 또는 콧잔등이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콧잔등과 콧잔등이는 콧등의 잘록한 부분 또는 콧방울 위에 잘록하게 들어간 곳을 가리키는 코허리를 낮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속담도 있는데요. 콧잔등이 간지럽다고 하면 남을 놀리느라고 속이고도 그렇지 아니한 채 하려니까 웃음을 참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코허리가 저리고 시다란 속담은 몹시 슬프거나 감격했을 때의 심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상가족이 50년 만에 만나 서로 부둥켜 안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코허리가 저리고 쉬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지금 대전과 전주는 24도까지 올랐고요. 서울은 22.5도, 대구 20.2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10도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 해당하는 날씨가 나타나서 낮 동안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예년 기온보다 조금 높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남부지방, 밤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로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10에서 50mm, 충청도와 남부지방, 강원 남부는 5에서 30mm, 수도권 등 그 밖의 중북부 지방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기도 탁한 곳이 많겠는데요. 지금 인천과 충남 북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늘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분기에 한 번 시행됩니다. 누구든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세부 규정 초안에 대해 정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며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도 5%까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실무진이 방한해 세부 협의를 이어갑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상수도요금 물가가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생수 가격은 한 달 새 7% 넘게 상승해 11년여 만에 가장 크게 오르는 등 물 가격도 많이 인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자, 얼마 전에 네. 0.8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네. 볼 때마다 또 충격을 네. 받는데요. 지금 저출생 쇼크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네. 육아휴직을 썼더니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곳이 아직 있어요? 많더라고요. 많아요? 생각보다. 네. 세상에. 올해 초에 출산한 A씨가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에 다녔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여름에 이제 회사에 임신했다 하고 사실을 알렸는데 네.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임신은 축하하지만 그만두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배불러 있는 사람한테 일 시키기 불편하니까 배부르기 전에 그만둬. 막말이 나왔네요.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네. 출산휴가 신청했더니 곧바로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사유를 임신으로 인해 회사 사정상 업무가 어렵다라고 하고 사유를 들었어요. 네. 또 다른 사례는 간호사 B 씨인데요.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복귀를 2달 앞두고 회사 연락을 받는데요. 네. 배치할 만한 부서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없는 자리를 만들어줄 순 없으니 교대 근무로만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 씨는 사실 둘째를 낳은 거다 보니까 네네. 그동안은 첫째 아이가 있어서 네. 일부러 돈을 좀 덜 받더라도 낮 시간대에 상근직으로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애가 둘 있고 신생아인데 교대 근무를 하라고 하면 아이를 키우기가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육아휴직 이런 게 지금은 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고하면은 이거 위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네.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횡행하는 게 문제인 건데요. 네네. 남녀고용평등법을 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또 복귀를 한다면 복귀 시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네네. 합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임금이 동일 수준이라고 해도 직급을 내리거나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도 육아휴직 사용자의 약 70%가 배치와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고 약 71%가 보상과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라는 답변이 43%가 넘었어요. 네네.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일이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시정 조치를 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적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건데 현실은 뭐 별일 없이 끝나버리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불이익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개인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회사가 이 사람 원래 무능했다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다른 이유를 들어버리면 이거 내가 애 낳아서 뭐 부당하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들이 좀 육아휴직을 점점 더 늘려가려는 기조를 갖고 있고 그렇죠. 예, 현재 지금 정부도 현행 1년인 걸 1년 반으로 육아휴직을 늘리겠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1년이어도 지금도 못 쓰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간을 늘리기에 앞서서 권리부터 좀 잘 지켜질 수 있게끔 있는 거나 좀 잘 쓰게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애 낳았다고 잘려도 열받는데 권고사직 처리 안 해주고 재발로 나가게 하는 악질이 많다. 예. 출산휴가 보내고 들어가도 2-3살 된 아이가 열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네. 엄청 눈치 준다. 아빠도 육아휴직 줘야 된다. 아빠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많이 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엄마도. 현실이 네. 이게 녹록치가 않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아빠 육아휴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네. 여성만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잠재적으로 이제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애 낳으면 또 빠질 사람이라는 인식이 여성한테만 네네네.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경단녀 예. 문제가 네.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네. 그리고 또 뭐 대한민국 아직 멀었다. 정책이 후진국이다. 이런 반응들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니 저출생이 극복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주당 69시간 얘기하면서 네. 자 나중에 적립한 휴가 제주도 한 달 살기 하세요. 근데 직장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 갔다 오면 과연 내 자리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저런 일들 때문일까요? 이 한국인의 행복도가 OECD 국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자, 이게 지난 월요일이 아마 세계 행복의 날이었을 네, 거예요. 네. 행복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순위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말씀하신 그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 38개국 중 35위로 행복도가 최하위권, 그러니까 꼴찌에서 4번째로 네네. 나타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한국인 행복도가 항상 하위권이다 이런 얘기는 10년도 넘게 나오는 맞아요. 얘기이긴 한데 이게 좀처럼 이 하위권을 아직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한국의 위상과 너무나 괴리가 있다. 네. 우리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하는 부분인 거죠. 행복도 1위는 핀란드로 나왔습니다. 6년 연속 여기가 세계 1위였고 네네. 10위권 안에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포진이 돼 있었는데 네. 유럽이 아닌 나라로는 이스라엘이 4위였고요. 어이구. 뉴질랜드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이 25위로 가장 높았고요. 대만이 27위. 한국은 카자흐스탄, 일본,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보다 낮았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행복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대 요인으로 이렇게 6가지를 꼽은 게 네네. 있는데요. 볼까요? 예, 소득.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봤고요. 경제 기반이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예. 또 건강, 기대 수명 이런 게 있었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얼마나 자유도가 있는가. 또 부정부패 여부.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했는데 집단 내 너그러움. 네네. 그러니까 점점 더 팍팍해지고 좀 관용이 없는 사회로 가는 것 같잖아요. 좀 전에도 해고를 다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한 6대 요인에서 몇 가지나 희망적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유엔이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행복이 국가 성공의 척도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K문화가 선두를 달리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지만 우리가 과연 성공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고도 성장 후에 우리가 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열심히 이렇게 뛰는 이유가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네. 행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국가의 필요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자, 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도 그런 얘기인데요. 정부가 이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책임지는 일환으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자, 정말 1,000원에 좀 메뉴가 괜찮을까요? 오, 네, 정말 괜찮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가가 1,000원을 내긴 하지만 4-5천 원 정도, 5,000원, 500원 이렇게 단가가 나오는 거고 네네. 그 학생은 1,000원을 내고 정부가 일부러 보태고 나머지 차액은 또 학교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1,000원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삼각김밥보다 싸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인기가 좋아서 아무리 아침잠 많은 학생들이라고 해도 잠이 덜 깬 얼굴로 길을
이렇게 네 줄을 길게 사실은 우리 대학교 2학년 되는 막내 아이가 네. 아침잠이 많아서 맨날 첫 교시 늦는 거 아니야? 그러고 부모들이 걱정했는데 네, 오늘도 전화해 보니까 네. 학교 가서 여기 줄 서 있더라. 아 이거 진짜로. 네. 그렇구나. 1,000원 아침밥 네. 먹으러 왔지롱 그러면서 네. 오 일찍 일어나고 좋아요. 그러면 아마 그 네. 아드님이 보내주신 사진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그런 거 같아요. 안 보내줘요. 네. 아 먹으러 왔다고만 네네. 자랑만 하고 메뉴가요. 돼지불고기, 우와. 도토리묵, 콩나물 무침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지만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계란 후라이, 샐러드, 토스트, 음료수 이런 것들을 어휴. 셀프바에서 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괜찮네요. 네, 그럼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왜 시행이 됐는가? 젊은 층의 아침 식사를 습관화하고 쌀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물가가 워낙 비싸서 그렇죠.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밥값 부담이 너무 커졌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기존에 했던 것에서 더 확대를 해서 총 68만 5천여 명의 대학생 지원의 목표로 잡고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습니다. 네. 당초 계획이 50만 명 지원이었는데 훨씬 늘어난 거죠. 이 전국 대학교 참여 열기가 너무 높아져서 훨씬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 호응도도 굉장히 좋아서 농림식품부가 지난해 이미 사업에 참여했던 28개교 학생 5,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네. 응답자의 98.7%가 압도적이네요. 네, 이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응답을 했고요. 또 해당 사업을 통해서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도 91.8%나 나왔습니다. 정부가 원했던 대로 그 취지에 걸맞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왜 대학생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아침 먹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또 시험 기간이나 과제 때문에 밤새는 학생들도 가서 먹기가 좋아서 정말 반응이 좋고요. 1,000원이면 생각해보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했을 때 2주를 먹어도 10,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식당 가면 한 끼 값인데. 가성비 최고네요. 네. 그래서 한 학생은 요즘 밖에서 밥을 먹으면 10,000원은 기본인데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더욱이 요즘은 저렴한 메뉴를 반복해서 먹고 있었는데 이 학식은 매일 메뉴가 바뀌니 질리지도 않는다. 라고 말을 했고요. 농림식품부는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 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서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김종기 님은요. 1,000원 아침 정말 좋은 정책이다. 청년들이 밥을 제대로 먹어야 행복해지고 연애도 한다. 네. 기운이 있어야죠. 또 청취자 1700님. 학생만 먹을 수 있나요? 직장인도 힘들어요. 야, 이런 거 직장에 대박이겠네요.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이시네요. 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다음으로 마지막 이슈 하나 더 보죠. 자,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는요. 이 정당 홍보에 K-팝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 때 네. 뭐 핑미업 이런 거 이 선거 로고송으로 네. 등장하곤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이게 우리말인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네? 아, 그 노래를요? 어떻게 K-팝을 정당 홍보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선거송 이런 게 아니라 네.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줄게. 아, 그렇게? 네. 대신 우리 인증샷 남겨주고 홍보하고 해시태그 걸어줘. 경품처럼 네, 거는구나. 뽑아서 네네. 티켓을 주겠다. 그만큼 이 티켓이 돈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상황이다 어렵죠. 보니까. 그러니까 뭐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티켓을 준다. 근데 이 추첨에 응모하려면 대선 후보 얼굴 그려진 광고판 앞에서 사진 찍거나 인증샷. 네, 해시태그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리트윗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경품을 제공한다는 건데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젊은 층 유권자 비중이 되게 커요. 네네. 그래서 MZ 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60%에 이른다고 하니까 많다. 예, 이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는 젊은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네요. 혈안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반응이 엇갈리는 겁니다. 네. 일단 뭐 팬들은 우선적으로는 블랙핑크 이름을 가수 이름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라는 반응이 있고 또 정당들이 정치에 K-팝 이미지를 심으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네네. 공짜 티켓에 심취하지 말고 공교육이나 부패 문제 이런 더 심각한 현실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중적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로 생각된다라고 또 이제 좋게 보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이 티켓을
이들은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렇죠. 네. 뭔가 또 이마저도 좀 뭔가 권력의 혜택이 있는 건가? 네. 반클릭을 하지 않고 네. 미리 뺀다든가. 네. 그럼 그것도 위법 소지가 높아요. 지금 청취자 2343님, 블랙핑크 입장에서는 이게 남의 나라 정치에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점점점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생각도 당연히 또 해봐야죠. 블랙핑크의 이미지도 있으니까요. 네. 자, 한번 이것도 아마 다뤄보는 기관이나 기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소속사도 확인하겠죠? 이게 블랙핑크뿐만이 아니라 K-팝의 이제 가수들 작년에도 또 콘서트 가는 팀마다 그렇게 하거나 뭐 CD를 준다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문화를 이렇게까지 또 홍보 수단으로 쓸 만큼 위상이 높아졌고 모두가 원하는구나라는 자부심도 생기지만 정치권에서 정말 이 중대한 이슈 같은 거를 너무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또 나오네요. 자, 이런 프로모션은 공식적으로는 또 소속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러나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식견이 돋보이시는 분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네. 요즘 너무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니, 이게 여야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 메시지를 너무 딱딱 짚어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시사본부에서도 한번 오랜만에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이렇게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정말 정치죠.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보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했는데 길이는 23분, 원고지 52매 분량, 역대급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사실상 대국민 담화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5분이었던 3.1절 기념사의 5배 분량. 자, 핵심은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그 말씀 자체는 맞죠.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문제는 어떻게 미래로 나갈 거냐에 대한 방법론. 방법론에서 너무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좀 가시기 전에 또 그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 좀 충분히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야당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직접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좀 보고 받아보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딱 이래서 나의 결단으로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과거랑 이제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을까. 그래 좀 너무 아쉽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 생각보다 여론이 안 좋죠. 그죠? 근데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면 민주공화국에서 사실은 나를 따르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우리의 각각의 운명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처럼 뭐 군주가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 우르르 이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저는 정말 좀 대통령도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조금 답답했던 게 저도 담화를 들으면서 막 강요받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제가 좀 X세대 특유의 그 반발심? 강요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을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하는지 걱정스럽고요. 더더군다나 마치 이제 사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피해자고 일본이 이제 가해자인 편인 셈인데 이 강제동원에서는. 근데 여기서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일본 국민들한테 일본 총리가 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가 사과하고 좀 풀자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한테 뭐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야 이 정도 나오니까 네네. 우리도 이제 그냥 털고 가자. 네. 이러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사실은 전공법인데 네, 말이죠. 근데 아무 그것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다 양보하고 다 우리 거 다 내주고 다 했는데 근데 막상 일본의 태도는 적반하장인 것 같다. 있고. 그리고 야 이참에 다 밀려있던 네. 거 다 해결하자. 뭐 이런 태도를 딱 보니까 이거 뭔가 우리가 뭐 혹을 붙인 거 아니야? 이런 네, 느낌도 네, 드는 네, 거죠. 맞아요. 전략적으로도 저는 실패한 것 같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네. 네. 정말 또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여러 가지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모두 발언에서 좀 특이했던 부분. 자, 박정희 전 대통령, 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영국의 처칠 수상, 또 중국의 저우언라이의 명언, 어록까지 전부 인용을 하면서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어요. 뭐 처칠의 이야기는 자, 과거와 현재를 경쟁시키면 뭐 미래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 등이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단하지 않았느냐. 좀 이게 설득이 됐을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글쎄 뭐 이분들 다 보면 또 옛날 분들이죠. 옛날 분들이죠. 네. 이거 몇 년 전이죠? 한 40년 됐나요? 오부치 선언만 해도 98년이니까 그러니까 지난 세기예요. 35년이네요.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국민 정서가 너무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고받는 게 좀 있었죠. 네네. 그죠? 확실히 우리가 받을 거 받으면서 그러나 좀 기분 나쁘지만 참자 뭐 이런 거였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 뭘 얻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출 규제 해제 이 정도인데 그것도 이제 4년 전에 그런 게 있었으면 박수를 쳤겠지만 네. 지금은 대책 다 약간 마련했고. 떨떠름한 그런 네. 상황이죠. 뭐 어쨌든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우리 기업들 그 소부장 기업들 개발한 기업들 입장에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또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를 담화를 계속 들으면서 든 생각이 마치 국민들이 야당 일각의 어떤 반일이라든가 이런 어떤 너무 적나라한 반일 감정 부추기기 여기에 당해서 국민들이 쏘가가지고 좀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부. 그렇지만 제가 볼 땐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일본하고 잘 지내는 거 좋아. 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얻는 건 뭐고 우리가 잃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이거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우리 국민들 요즘에는 대통령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똑똑하세요. 네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네. 이제는 지도자가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 이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네. 그래서 북한도 문제지만 일본도 지금의 친구지만 네. 또 옛날에 우리하고 적이었고 언제 어느새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항상 패권의 야유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반경 능력을 확보하겠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남일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만에 하나 어떡하지? 그런데 또 하필 독도 얘기 나왔다고 막 하니까 네. 이런 걱정되고.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군사동맹의 수준까지 나가는 게 과연 이게 현명한 거야? 나 선뜻 동의 안 되는데 이런 분들 되게 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나 우려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우려다. 이렇게 봐요. 이게 무슨 반일이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네. 자신의 생명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타당한 걱정.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해소가 안 됐고 저는 그 국민들의 지적이 매우 타당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좀 새겨 들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민심을 반영해서 외교 정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이 세계 1위의 패권 국가고요. 네. 물론 중국이 세다고는 해도.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하고 척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그렇다고 나머지 나라하고 또
또 미국이 싫어하니까 척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척질 필요는 없어요. 네네. 굳이 그냥 우호적으로 지내면 돼요. 일본하고도 척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도 우호적으로 지내면 됐대. 그렇다고 일본하고 완전히 단짝이 되어서 모든 걸 다 내줄 필요도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나 남의 우리가 중국과 미국 중에 어디에 붙을까 이걸 고민하시지 마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두고 자기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여기서 미국하고는 얼만큼 가까이 하고 일본하고는 얼만큼 가까이 하고 중국하고는 어떻게 가까이 하고 미국하고 동맹하면서 가까이 가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통상이나 경제적 지점은 어디인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관철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전략 외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국 중심 외교를 해야 된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일본도 그렇죠. 미국도 그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 어떤 국가 이익이나 전략적 관점이 달라요. 그죠? 다르죠. 우리는 반도에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의 위협이자 친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 반도라는 위치가 이런 어떤 세계가 같이 함께 움직이는 시대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이에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근데 일본은 섬이고 태평양의 끝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이 어떤 제국적인 야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확장하고 싶어하는.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어쨌든 동아시아의 평화를 계속 추구해 왔어요.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 앞으로도 그것을 우리의 브랜드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다.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죠. 네, 그게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또 그게 저는 우리 한류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국가의 이익이나 전략이 다른 거예요. 근데 느낌이 자꾸 동일시하고 남의 전략에 우리가 올라탄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국가 이익은 무엇이냐. 이걸 국민들하고 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을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전략 외교를 하는데 우리 중심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자, 최근 의원님의 SNS에 말이죠. 지금 관련된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강제동원 또 위안부 문제 한일 관계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런데 글이 항상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의문을 표하시는 것으로 끝나서 자, 어제 윤 대통령 모두 발언으로 의문이 해소된 지점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실은 더 궁금해졌어요. 더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왜 그러잖아요. 급한 놈이 진다고. 그죠? 맞아요. 서두르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서는 저는 물론 마음은 급하겠지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우리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모든 이슈에서 우리가 전략적 우위에 있다.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빨리 해결되면 좋지만 그러나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그 이슈가 계속됐을 때 사실 더 일본이 곤란하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집행되었을 때도 곤란한 건 일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건가. 독도도 원래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 나오면 우리가 불리한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입장이죠. 우리가 일본한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 쳐야 되는 거고요. 군사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국 대륙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한테 우리가 줄 게 더 많죠. 일본이 더 아쉽고요. 전략적 우위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소부장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저는 뭐 이런 모든 걸 상쇄할 만큼 대단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전략적 우위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이제 선회를 하자면 북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는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어쨌든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미국의 압박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북한과 관련한 부분에서 일본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경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문제는 물론 한미 동맹이 중요해서 미국이 계속 압박하는 게 좀 우리 부담스럽죠. 네. 그러나 또 아닌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럼 미국한테 거꾸로 일본 설득해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피해자인데 그렇죠. 당신들이 일본을 설득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4월 달에 미국 가시잖아요. 과제가 네, 많습니다. IRA 법도 뭐 그건 뭐 쉽진 않겠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반도체법 지원법도 있고요. 이거는 정말 당장 지금 중국에서 그 생산량의 한 우리 네. 삼성이라든가 SK의 생산량의 한 40% 맞아요.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유예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안 1년입니다. 남았잖아요. 네, 10월까지더라고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자유무역에 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치 동맹이라며. 네, 뭐 초과 이익까지 환수한다고 하니까 아니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동맹으로서 미국하고 같이 가려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네. 그죠? 중국하고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마 4월 달에 가셔서 네. 뭔가 진전된 우리 입장에서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풀어야 할 것이 있다. 갖고 오셔야 된다. 네. 안 그러면 정말 저는 민심이 네, 안 네.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정조사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혹시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이제 민주당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경위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도 조사한다는 것 있고 같은데. 또 나눈 이야기 중에 이제 서로 진실 공방이 있죠. 이제 뭐 저 위안부 얘기할 수 없다 합의 이런 이행, 것들. 독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뭐 이해는 가는데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국정조사로 막 이렇게 정쟁화되는 게 꼭 바람직하냐. 네, 네. 예. 그리고 저는 이미 충분히 여론에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얻을 걸 많이 얻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과해지면 역효과 날 수도 있고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 그냥 또 지나가면 그만이야. 이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 강제동원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될 것 같지만 네, 네.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이유 없는 원인 없는 채무를 갚아야 했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한 법적인 네, 나중에 네. 리스크로 올 수도 있어서 제가 기업의 임원 같으면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네. 의견을 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이후에도 우리가 안보가 중요하고 북핵을 잘 방어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본하고 어느 선까지 함께 할 거냐.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 네. 우리 경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죠. 네. 하지만 안보와 관련해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국경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그렇죠.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라도 언제 적이 될지 모르고요. 그렇죠. 한 몇십 년 후에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 네. 이거는 일본하고 궤를 같이 하고 실은 일본 아이디어죠. 그렇죠. 이게. 초기에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과연 그러면 그 전선에 우리가 앞장을 서서 정말 행동대장 역할을 할 거냐. 네.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네. 이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제 질서의 전환기에는요. 항상 그랬어요. 보면 중국이 명에서 청으로 바뀔 때도 그렇고 또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네. 미소 냉전기로 옮겨갈 때 국제 질서의 전환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어떤 한 나라에 100% 몰빵하면 안 된다. 예. 네, 이건 매우 위험하다. 아무리 동맹이고 아무리 친해도 네. 그러나 나머지 나라하고 적대국 관계되면 안 된다. 재테크하고 비슷하네요. 분산 투자. 네. 물론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지금은 우리는 그 관계 잘 갖고 가야 돼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중국하고 막 적대시하는데 우리가 막 앞장서서 나대고 하다가는 이게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요. 정세가.
네. 자, 그런데 이제 나토 때라든가 약간 아슬아슬한 대목도 지난해 외교위선 있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발언들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잘 가서 다음 이슈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속보 나온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불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그 위례 대장동 하나가 있고 성남 FC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당헌 80조에 따라서 네. 이 기소하면 원래 당직이 정지되는데 네. 부정부패건으로. 그런데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이게 좀 검찰의 기획수사나 탄압이다라고 하면 그 이제 당직, 그때 뭐 당직 개정한 중지를 거 그건가요? 개정했습니다. 그게? 네. 그게 부의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네. 자, 민주당 내부에서 또 친명계, 비명계, 주류, 비주류 갈등이 좀 있는데 어떻게 조언을 좀 주고 싶으세요? 민주당이요? 네. 뭐 이제 저는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주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럼 다른 대안이 있냐? 뭐 그것도 뭐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네. 또 반면에 또 비주류 입장에서 그럼 이대로 갈 거냐? 그것도 보기가 좀 재판을 그렇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보면 불안정하죠. 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전체 전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이유가 어쨌든 저는 검색이 좀 심한 면도 분명히 없잖아 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계속 이렇게 가면서 얼어붙는 것은 지금 우리가 외교나 이런 현안들을 앞두고 정말 좋지 않다. 네. 그래서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비주류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다만 이 과정을 저는 이렇게 싸워서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패배하는 네, 쪽으로 네.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것은 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그게 정치죠. 네, 타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지점을 찾아내야 될 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사실은 뭐 여야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지금 온전신에 그래요. 네. 온전신에 지금 보면 국민하고도 그러고 여야 관계도 그러고 또 당 각각의 내부에서도 그러고 국민들이 뭘 보고 희망을 가질까. 저는 얼마 전에 좀 다른 얘기냐면 저출산 이런 얘기하는데 전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희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정치가 뭐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럴 때 사실은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요. 저 나라는 저렇게 서로가 생각이 달라 봐. 그래서 그걸 악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관계 쓰기 딱 좋죠. 이관계를 쓰죠. 그래가지고 상대편 이렇게 불러가지고 정보 떼내고.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이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접근해가지고 연락도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나를 따르라 이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상대방 얘기 듣고 내 생각도 조금 양보할 건 해야 돼요. 상대방이 옳은 얘기하는 것도 많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저는 이번에는 어쨌든 한일 회담에서는 야당의 얘기를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정직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한 신뢰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야당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하고 우리 국민들 본인 지지 안 하시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좀 반대 그렇게 입장도 좀 듣고 만나고. 했으면 일본한테 그리고 일본인들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서 왜 일본은 저렇게 독일처럼 못하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 국무부가 2022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통은 이제 북한 인권 상황이 상당히 좀 조명이 되면서 이게 나올 때마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윤 대통령 내외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수사를 언론과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로 꼽았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어쨌든 미국이 요즘에 보면 무역이라든가 국제관계에선 자유주의가 거의 쇠퇴해서 제가 요새는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리면 전 세계가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회
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보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니까요.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신랄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미국은 워낙에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보면 뭐 우리가 보면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수정헌법이죠. 그래서 허용하고. 막 그러니까 맞아. 근데 또 그거를 또 정치인들은 약간 뭐랄까 약간 코믹하게 또 받아들여서 넘기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유, 그런 대목이 또 이게 폭력과 괴롭힘 사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서 그게 violence하고 harassment라고 돼 있던데 조금은 이제 사실 낯뜨겁긴 하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MBC 건도 그렇고 지난 정권 때 사실은 또 반대편에 있었던 TV조선을 좀 약간 제약을 했죠. 솔직히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다. 언론의 자유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누구 편이든지 간에 보장해주고 보수 매체든 진보 매체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예를 들어서 MBC는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탄압당해 싸. 이렇게 할 게 아니다. 분명히 상대의 어떤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그 왜 볼테르 얘기라고 막 도는 그런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의 입장에 동의하진 않지만 당신의 발언 때문에 타협받을 때는 당신 편에 설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근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볼테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누가 만들었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국가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당은 자유정당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을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뭐 이현주 전 의원님께 최근 현안에 대한 해안 아주 지혜로운 해법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말씀 주셔야 됩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과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자,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 예, 마스크가. 네. 자, 이제 이 사건입니다. 2009년 전남 순천의 한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로 아내이자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어제 이 사건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기일이 열렸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재심 전문인 이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럼 뭔가 이제 미심쩍은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야 재심 청구가 되는 거니까 한번 쭉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사건은 2009년 7월 6일 날 발생을 했고요. 가해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녀입니다. 피해자는 어머니이자 아내 최 씨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이 공공근로를 나가시면서 이 가해자 둘이 이렇게 남겨줬던 집안에 넣어줬던 막걸리 2병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동네 사람 4분 같이 포함해서 마시고 2분은 돌아가시고 2분은 중상을 입는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피해자는 4명이고 2분이 돌아가셨고 가해자는 둘인데 근데 문제는 이 관련된 부분에서 뭐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있어 상당히 의심되는 점이 있다라고 해서 박준영 변호사 재심 유명한 분이시죠. 유명하죠. 그분이 관련된 자료도 막 찾아오고 계시고 그래서 재심을 이제 인정해달라고 하는 재판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재심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지금 신문이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 사건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관심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건에 대한 또 의문점이 많이 남아서 의견이 구구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심이 청구됐다는 건 당시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떤 대목을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예,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 그리고 그가 요번에 이제 발굴해낸 이 신문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이 사건은 박준영 변호사에 의하면은 검찰의 자백 강요 그리고 증거 조작, 네. 강압 수사로 이 무고한 사람들이 14년 동안 복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검사의 직무유기 그리고 왜곡, 공소장 허위 기재, 네. 진술거부 위보장 등등이 명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범행 도구는 네. 청산가리와 막걸리입니다. 그렇죠.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어서 그거를 먹게 해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네, 그렇죠. 문제는 이 막걸리의 구입과 청산가리의 구입에 대한 물적 증거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구했는지 네. 그리고 청산가리든 막걸리든 굉장히 물적 증거에 굉장히 논란이 있는 사건이다. 네. 여기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당시에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핵심적인 그럼 물적 증거는 이제 사실 뭐 거의 없다고 치면은 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자백을 했느냐? 그러니까 부녀가 자백을 했냐? 그럼 결국은 이 자백이 문제가 있다. 그 자백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결국은 검사와 그 검찰 수사관이 자백을 유도했다. 일종의 이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은 유도된 자백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사실 이것이 많이 밝혀진 사실이지만 딸은 IQ가 74 정도밖에 안 돼요. 경계선. 네네네. 그리고 아버지는 문맹입니다. 그래요. 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검사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건 이제 화면에 나오는 박준영 변호사가 제공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수사와 재판에서 상당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다시 한번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었다. 누군가 이게 어떤 살해나 또는 해치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었고 이건 인위적인 행동인데 과연 이 부녀가 정말 진범인가 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신문 동영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모호하다. 사실관계도 지금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그 부녀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근데 조서는 인정한 걸로 나온다. 조서에는 인정한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영상이 박준영 변호사가 제공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조서만 보고는 이 사람들이 왜 자백을 해놓고 만약에 다시 뒤엎어? 라고 하는데 그 자백이 나오는 과정이 사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부인 일관으로 가다가 조서에는 이제 자백한 걸로 돼 있다. 참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영화 변호인 이런 뭐 1980년대에는 이럴 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이면 현대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나. 자, 이 부녀의 범행 과정에 대한 내용은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부녀의 자백으로 결국은 밝혀진 건데 자, 재심을 청구한 이유 중에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준영 변호사의 주장 이게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다. 그렇다면 이 조서 역시 조작됐다고 보는 겁니까? 그 영상에 의하면요. 그 질문과 답을 검사와 수사관이 다 합니다.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 어떻게 죽였지? 뭐 이렇게 했지? 그럼 뭐 아닌데요라고 하면 왜 그래? 막 닥달을 하고 그럼 나중에 마지못해 그게 조서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변호인의 조력권은 어디 있고 분명히 앞에서는 부인했는데 왜 뒤에서는 이렇게 됐냐? 그럼 그 전체를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래서 이제 박준영 변호사는 이거 자체가 조작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야, 그럼 재심의 근거로 이 동영상을 다 한번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요. 야, 이 부녀의 변호인 지금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재심을 청구한 상황에서 새로 입수한 증거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여기에 대해서 검사 측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 이런 언급만 한 것으로 지금 나와요. 그럼 관련해서는 이제 추후 소식이 전해지면 또 전해야 될 텐데 검찰이 좀 속 시원하게 또 여기 대응을 하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거기 분명히 담당했던 검사의 얼굴도 다 나오거든요. 영상이. 그럼 그 담당했던 검사님이 속 시원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거를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면은
이게 실제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공개된 당시 신문 영상과 조서를 비교해 보면 진술한 내용과 조서에 쓰인 내용이 다르다. 이게 지금 이제 배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대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모습도 보였다. 질문도 하고 답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자, 범행을 부인하는 답변도 있었는데 조서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해요. 자, 게다가 아버지는 글을 거의 모르는 문맹 수준이고 딸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의혹을 떨치기가 어려운데 또 배 교수님은 이제 경찰로도 재직을 하셨으니까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런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네. 그 내용, 질문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3의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죠. 네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당사자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가 모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묻는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예. 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근데 이게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어요. 그리고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현재 보니까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4년째 복역 중인 거예요. 자, 먼저 궁금한 점은 1심 판단과 2심 판단은 어떤 대목에서 왜 달라진 겁니까? 사실은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 같아요. 1심의 판사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자백을 하는 과정이 전체로 나와 있는데 네네. 처음엔 자백을 안 해요. 부인을 합니다. 법정에서도? 이거 아니 저기 이거 조서의 과정에서. 네네,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자백이라는 게 사실 신빙성이 있느냐.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2심 재판부는 그렇게 한 이유는 수사기관을 속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로 같이 판단이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군요. 그럼 이것을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기만 하면 되느냐. 네네.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증거재판주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의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심리분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느냐. 네. 그럼 이것이 안 됐다고 하면은 다른 물적 증거. 예를 들면 청산가리라 구입이라든가 아니면은 막걸리라 이런 것들이 부지했을 때 불비했을 때는 이거는 증거 불충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의 핵심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입니다. 네. 법관이 이렇게 보면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법관님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런 경우에 자백만 있을 경우에는 무엇인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게요. 같은 내용을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단하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자, 팩트는 똑같은 걸 놓고 이 판단은 전혀 다르다. 왜? 이 재판관들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 이 유죄 판단을 내린 게 두 사람의 결국 자백이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자백밖에는 없는데 자백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증거 불충분이 되어야 할 일이다. 그럼 이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구입한 경위라든가 물증은 아예 없습니까? 뭐 어떻게 있습니까? 초기에 수사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걸 구입할 수 있는 절대 없었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청산가리를 구입했던 가게가 아예 없었고 그 자기가 자백을 했는데 그 가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막걸리가 큰 통이었는데 거기는 큰 통을 팔지 않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기 수사기관에 유리하지 않은 자백이 나오니까 진술이 나오니까 수사기관 형사들이 그냥 그 가게에서 계속 소위 말하는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서 계속 반불을 먹었습니다. 네. 그럼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가게에서 진술이 바뀌게 됩니다. 진술과 현실 상황은 달랐는데 그렇죠. 수사관들이 그 가게에 아예 상주하고 있으니 결국은 그 가게 쪽의 진술이 바뀌더라. 이게 압박을 받았다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럼 판사분들은 이걸 제대로 봤느냐. 이게 사실은 한국의 사법 체계에서 사실은 정확히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 뭐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에나 나오는 구태의연한 수사 방식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자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사건 이틀 전 저녁 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시 딸의 전화 기록을 보면 그 시간에는 폰뱅킹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같은 시각 순천터미널 근처에 있던 모습까지 CCTV에 적혔는데 그러면은 이게 알리바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맞는 거잖아요. 그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되지 않았어요? 훼손됐다고. 예. 훼손됐어요? 예. 하필. 네. 자, 그런데 원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죠. 예. 그런데 당시 경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왜 그랬을까요? 초기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예, 다른. 근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한 달 넘어서 이 딸이 자백했다고 그 수사기록 일체를 그러니까 검찰로 가져오라고 하면서 네네.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도 지금 재심 법정에서 사실은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검사가. 이거 진짜 이상하네요. 예. 경찰은 다른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었다. 예. 그런데 검찰이 개입하면서 갑자기 딸의 자백이 나왔고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여진다. 그리고 기소되고 재판됐죠. 네. 자, 교수님 보시기에 당시의 경찰 조사는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수사팀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봐도 그래요? 사실은 조금만 있었으면 잡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부녀의 주장대로 이게 자백이 강요됐다 그 당시에. 그럼 억울한 누명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진범이 누구냐 이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진짜 범인 누굴까요? 누굽니까? 경찰의 수사 기록 속에는 그 단초가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걸 면밀히 보면은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경찰의 당시 조사 기록에는 윤곽이 드러나 있다. 자, 이거 아직 재심이 받아들여진 거는 아니죠. 오는 5월 2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본부 여기서 정리하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수요일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